기관을 소개하자면은 이제 청년들이 사실은 어디 가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하는 고민들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 맞춤형으로 저희가 이제 좀 교육과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돈 고민 뭐 부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요 이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같이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소개는 아까 소개드린 저는 대구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에서 상담사와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맨 처음 시간에 금전 성향 이런 거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계획 성향이에요. 근데 이제 보조 성향이 즉흥이고 그래서 두 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저는 원래 신용 불량자였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이런 금융 문제에 더 좀 절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같이 좀 이런 고민들을 먼저 했던 사람으로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조정 제도라는 걸로 이제 신용 회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800점대 정도는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같이 재무 관리에서 왜 생애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금융 상품 잘 선택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 재무 관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행복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혹시 복권에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어요. 10억이 생긴다면은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지금 생각해보세요. 돌아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빚 갚고 집 사고 그리고 주위에 도움받았던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집을 10억짜리를 사시겠다. 주거 문제 해결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사실 복권 당첨돼서 약간 뒤에 막 파산을 때리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내가 어떤 뭐에 쓸지 사실 계획이 없이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되면은 사실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주위에 돈 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돈 주게 되고 뭐 이러면서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돈이 갑자기 생기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생애 설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욕구에 좀 기반해서 같이 생애 설계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생애 설계에 따라서 이제 재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무 관리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생애 설계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설계란 뭘까? 생애 설계 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살펴볼게요. 생애 설계는 한국 생애 설계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의 사명을 확립하고 생애 각 주기마다 사명 완수를 위한 목표를 건강, 재무, 사회적 관계, 직업과 경력, 자원봉사, 학습과 자기개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주요 분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보통 생애 설계를 할 때 뭐 미래 계획이 뭐예요라고 보통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시냐? 보통 돈과 일 소득 중심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 자격증을 따서 몇 년 뒤에 어디 취업하고 어디 이직을 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라는 목표는 많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의 뭐 사회적 관계나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는 별로 고려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생애 설계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에서는 나의 좋은 삶을 위한 계획은 재정관리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족, 건강, 여가 공동체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소득 중심으로 청년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굴릴까? 돈을 많이 벌어서 하지만 내 삶에서 사실 가족이나 건강이나 여가 공동체가 사실 서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삶의 계획하는 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애 설계에 같이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생애 설계를 정의하자면 좋은 삶을 위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일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삶의 종합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생애 설계는 왜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금융 상품 선택 시 고려 사항이라고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만든 금융 선택 시의 고려 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금융상품 할 때 생활 설계하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라는 게 맨 처음에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애 설계해서 어떤 시기 어떤 만큼 돈 쓸지 결정하라는 얘기겠죠. 그 생애 설계가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런 나의 어떤 삶의 이벤트들에
준비와 대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목표 달성률이 높게 되겠죠. 당연히 계획을 하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삶의 주도권이 생기게 되겠죠. 내가 계획 없이 끌려가는 삶보다는 내가 계획해서 주도권을 가지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재무적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점을 살펴봤고, 그렇다면 생애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이제 살펴보면 될 건데요. 생애 설계를 하는데 바로 생애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재무 현황을 파악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생애 설계의 첫 단추가 뭐냐면 나를 잘 아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아는지를 알아야지만 어떤 시기에 뭘 할지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잘 아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내가 희망하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행복한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냐 물어본다면, 이렇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어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가족들이랑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일로서 되게 성공하고 싶은 삶이 나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한 인생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가치와 자기 가치관이나 이런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어떤 인생이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첫 번째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4가지 부라는 거 배우셨죠.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생태적 부라고 해서 사회와 맺는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내일 저축계좌 이거 하시는 걸 통해서 내 자산 형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욕구 파악하는 거, 재무 현황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구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볼 텐데, 욕구에는 6가지 욕구와 5가지 테마로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볼 거예요. 욕구에는 가지다, 먹다, 가다, 만나다, 배우다, 나누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욕구,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나누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욕구만 파악하지 말고 이 테마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일, 여가, 건강, 공동체, 가족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욕구 파악은 그래서 사실 재무관리의 핵심이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에 따라서 계획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것이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파악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필요로 하고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생각하는 게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게 재무관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 파악하는데 이런 꼼지도를 그려보는데, 저번 시간에 하셨으니까 이게 제 건데 혹시 저번에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아까 제가 6가지 욕구 5가지 테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뭐 꿈지도라고 하기도 하고 버킷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림 배우고 뭐 여유 가지고 고양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고양이들하고 행복하기, 뭐 늙어서 건강하게 술 마시기 이런 거, 뭐 이런 거들죠. 그리고 뭐 내 일로는 청년들을 위한 생활 경제 및 교육 상담하는 거, 그리고 건강은 좀 몸보신을 좀 해서 이런 걸 하고 싶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적어보면서 나의 욕구를 한번 이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은 해야 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해야 하는 것 중에는 가족, 주거 환경, 일과 소득 창출, 부채 상환 이런 거는 내가 하기 싫어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이나 가족이나 이런 걸 챙기는 거. 내가 일 안 하고 싶다고 내가 재벌집 그 뭐 막내 아들이 아닌 이상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해야 하는 일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한번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뭐 여행 가는 거나 뭐 배우고 싶은 거나 뭐 갖고 싶은 거, 내가 해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도 중요한데 언제 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욕구 파악하는데 무엇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죠. 우리가 욕구 파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내 경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2번째로 알아봐야 돼요. 생애 설계하기 전에. 그래서 재무 현황 알아보는 거 왜 알아보는 거냐면, 정확한 나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야지만, 나하고 액수를 계획해야지만 내가
뭐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1억을 가진 거랑 1,000만 원 가진 거, 예를 들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모아야 되는 기간이나 액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재무 현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재무 현황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파악해요. 자산 구조와 현금 흐름이라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요. 자산 구조에는 자산하고 부채가 있을 수 있겠죠.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내 수입 지출 잘 맞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들. 뭐 자산에는 근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자산 현황 정리해보기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제 내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고 부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금융 자산에는 뭐 입출금, 예금, 적금, 뭐 정기 적금, 투자에는 주식, 펀드, 기타, 뭐 연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부채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학자금 대출, 신용 대출에는 뭐 카드 담보, 뭐 비금융 대출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채도 한번 적어서 내가 어떤 부채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자산이랑 부채를 내 자산에서 부채가 얼마인지, 그래서 순자산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순자산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도 중요하고, 내가 이 순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럼 얼마 정도 모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재무 현황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보시고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한번 해보셔서 파악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비상금, 자산 구조, 부채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좋은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내 자산이 뭐 수익성이 있는지 뭐 안정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과 계획에 잘, 목적에 맞게 잘 모여 있는지도 보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청년분들한테 최종 목표가 뭐냐고 여쭤보면은 보통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집 사는 거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1억, 2억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시기 어떤 만큼의 뭘 할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산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비상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비상금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청년이 뭔가 내가 되게 청년 시기에는 그렇게 뭐 소득이 높거나 신용도도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 가더라도 잘 빌려주지 않고, 빌리더라도 사실 되게 이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상금 정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비상금이 없으면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예금에서 뭐 적금이나 깨서 하는데, 이러면 좀 나의 자산 구조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비상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1개월에 3개월치 생활비 정도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자산의 크기보다 내가 돈이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목적에 맞게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쓸 수 있는 돈을 모아놨느냐, 그게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확보된 재무 목표와 재무 구조가 중요하다. 그리고 부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두 가지 봤죠. 욕구 파악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재무 현황 파악하는 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두 개 이제 본격적으로 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생애 설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생애 설계 제가 이거 드렸거든요. 이거를 이제 같이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뭐 결혼할 사람도 좋고, 아니면 뭐 동반자 같이 살 사람도 좋고, 뭐 부모님도 적으면 좋아요. 그래, 그거를 통해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5가지 때문에 6가지 욕구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달성 시기를 잘 고려해 보시고, 도래하는 삶의 이벤트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가고 싶다,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오게 되는 뭐 아버지 환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카의 생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적어봤고,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사실 장기, 중기, 단기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계획들이 어쨌든 단기가 있을 수 있고 중기, 장기 목표에 따라 사실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단기는 뭐 배우기라든지 가깝게 국내 여행 가는 게 있을 수 있겠죠. 1년 이하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 중기는 5년 이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대출 상환 만료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장기 목표는 뭐 자가 구입을 한다라든지 독립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좀 목표를
애매하게 난 집을 살 거야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나 이거 장기 목표인지 단기 목표인지 중기 목표인지를 세워보고 그러면 언제 시기에 얼마만큼의 이제 금액이 필요한지 정도를 이렇게 세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재무 목표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뒷장이 예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적었던 생애 설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인지, 누구랑 갈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예상되는 문제는 뭔지, 해결 방법은 뭔지 이런 걸 다 적어 계획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상해서 시기랑 내용이랑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시기를 적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드는지 시간이 드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뭘 어디를 가는 거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보통 내 돈이 드는 걸 생각하지 내 시간이 드는 거 보통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7개월 전에는 오키나와 계를 만들고 뭐 7월 중에는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되겠죠. 그리고 9월 중에는 회사에 일정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10월 중순에 뭐 일정 찾고 뭐 업체 찾아보고 렌터카 숙소하고 뭐 당일에 즐거운 여행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세워볼게요. 그래서 그거 뒷장에는 예시고 앞장에가 같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생애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까지 한번 같이 오늘 해볼게요. 사실 이거 적어보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이제 뭐 여행 간다면 비행기 표부터 끊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뭐 어떤 시기들 내용 이런 것들 잘 계획을 세워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적어보면서 좀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진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계획이나 목표들을 세워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뒤에부터는 이제 생애 설계 3단계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좀 나의 욕구도 한번 살펴보고 재무 현황에 대해서 파악도 한번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내 생애 설계를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생애 설계한 걸 가지고 어떻게 재무 관리를 하고 어떻게 금융상품 선택하는지에서 같이 배워볼 건데 생애 설계 3단계인데 재무 관리하고 그리고 생애 설계를 통해서 금융상품 선택하는 법 배워볼 건데요. 이게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금융상품 선택하는 거 고려사항 1단계가 생애 설계하고 장단기 목표 설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2단계가 뭐냐면 목적, 기간, 세금, 금리 이런 거 고려하라고 나오는데 또 여기에 목적이라는 게 등장해요. 근데 이거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거겠죠. 그리고 뭐 세금, 뭐 이자, 소득세나 금리 이런 걸 고려를 한번 해봐야겠죠. 아까 저 우리가 봤던 거 이렇게 이제 세워보는 거예요. 뭐 저로 치면은 제 단기 목표는 아까 영덕 여행, 부모님 환갑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해외 여행 가는 거랑 대출 상환 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2년 뒤에 이제 상환해야 되니까 그 장기 목표는 자가 구입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에 따라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장기 중기 목표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이라는 거예요. 안정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거는 뭐 원금 손실 여부겠죠. 이거 뒤에 더 살펴보고 수익성, 이자 수익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유동성,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금융상품은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아까 수익성, 황금성, 안정성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이 유동성을 황금성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살펴보면 재무 계획에 따라서 금융상품 선택이 필요한데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면 수익성을 고려를 할 때 어떤 걸 고려하냐면 사실 우리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세요 보통? 청년들은 아 지금 좀 이율이 높다 하더라면 뭐 저축 많이 하고 지금 좀 금리가 낮다 하면은 주식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죠. 이 수익성부터 살펴보면 뭐냐면 수익성은 자산을 통해서 이자 및 배당 등 이윤을 얻는 정도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수익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 수익성에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수익성은 반드시 고위험을 동반해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성 이런 면들이 있죠. 그리고 안정성은 이런 거예요. 자산의 원금 손해 없이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정성은 뭐냐면 당연히 자산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안정성이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유동성은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비상금 얘기했었잖아요. 그 비상금과 같은 거예요. 자산을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뭐 부모님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이때 어떻게 내가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높은 금융 상품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주식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주식 바꾸려면 4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은 유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 사실 뭐 저축이나 이런 게 사실 높을 수 있겠죠. 뭐 그거는 사실 손해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느냐가 유동성의 핵심이에요. 이건 삶의 이벤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나의 재무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할 건지, 우리가 수익성에만 몰빵하면 안 되고 안정성에만 몰빵하면 안 되고 유동성에 몰빵하면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내 자산에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골고루 있어야지만 어쨌든 균형 있게 내 금융 상품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성은 어떤 게 중요할까요? 대출 상환하는 거 안정성 당연히 있는 게 중요하겠죠. 뭐 주택 구입할 때도 안정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보통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은 뭘까요? 당연히 저축 상품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또 높이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히 대출도 좀 높이 안정성 이런 걸 높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성 할 때 뭐 주택 구입을 뭐 안정성이 조금 뭐 할 수도 있겠고 좀 수익성에도 조금 할 수 있겠죠. 주택을 구입해서 내가 수익성이 나는 이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유동성은 당연히 비상금이나 뭐 부모님 환갑들 당장 내가 써야 되는 돈들은 당연히 이거 유동할 수 있는 구조가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골고루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것도 같이 우리 이렇게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성에 포함되는 거, 수익성에 포함되는 거, 유동성에 포함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은 잠깐 맛보기를 해봐야지 우리가 이걸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거죠. 금융 상품은 저축 중에 안정성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 저축은 이런 거잖아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의 소득 이전하는 거다. 뭐 정기적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연금저축, 뭐 청약, 뭐 정부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내일 저축 계좌도 사실은 저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안정성 있게 할 수 있겠죠. 정보는 하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금융상품 환율이라는 사이트에 보시면 뭐 정기예금 이런 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선택하는 방법은 당연히 필요요금 중심으로 생애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기, 중기, 단기 목표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저축 유지를 위한 꼬리표를 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출인데 대출도 사실 안정성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편리한 대출이 있고 불편한 대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조금 안정성 있는 대출은 어떤 대출일까요? 불편한 대출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편리한 만큼 당연히 독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빌리기 쉬우면은 이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선택을 안 하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 전화에서 무직자 대출 해줘요. 뭐 오늘 바로바로 쏴드려요. 이런 대출은 굉장히 위험한 대출이겠죠. 근데 복잡하게 정부나 정부기관 하면 서류도 많이 내라고 하고 은행에도 서류도 많이 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하고 잘 갚을 수 있는지 검증을 하는 기간이다 보니 기간이 걸리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불편한 대출, 복잡한 대출 선택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선택해 보면 당연히 기준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은 고정금리 선택하는 게 좋겠죠.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은 당연히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보통 금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냐면은 갑자기 전쟁이 터진다라든지 코로나19 이슈가 갑자기 있다라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환 방식은 일시 상환이라는 게 있고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렇게 거의 세 가지 정도가 많거든요. 일시 상환이냐 분할 상환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시 상환은 뭘까요? 한 번에 갚는 거예요. 내가 3억 예를 빌렸다 치면 10년 뒤에 3억을 바로 일시에 상환하는 거예요. 균등 분할 상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갚아서 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자가 이거는 제가 한 거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대출 원금이 1억일 때 상환 기간이 10년이고 금리가 연 3%일 때 이자 비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10년에 3천만 원 내고 분할 상환 같은 경우에 1,500만 원 거의 2배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날까요? 왜냐하면 분할 상환은 갚잖아요. 갚으니까 그 이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시 상환 같은 경우에는 1억에 관한 이자를 10년간 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면은 금융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투자 상품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할 게 제일 우리 세 가지 중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성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미래의 긍정적인 이익을 발생할 것을 바라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자산을 운용하는 게 이 투자 상품의 이거 사전적 의미거든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투자 상품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수익보다는 위험성을 좀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투자 정보는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건데, 그리고 투자 성향과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은 좀 투자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맨날 뭐 한번 했다고 핸드폰 맨날 확인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격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게 다 떠나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잃어도 되는 여윳돈이 있는지. 결국 수익성이 나는 거는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좀 잃어도 되는 돈, 내한테 여윳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당장 내일 집 사야 되는 돈, 엄마 아빠 환갑해야 되는 돈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무 계획에 따라서 이제 금융 상품을 선택할지 이런 것도 좀 기억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이 나의 재무 관리를 한번 세워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나의 자산 현황 같이 이렇게 파악을 2개 해볼 거예요. 내 현금 흐름 대충 적어주세요. 재무 상태도 대충 적어줘. 순자산 얼마인지 대충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미래 계획 우선순위로 해서 아까 그 우리 생애 설계했던 거 5가지 내 우선순위가 되는 거 5가지 다 안 적어셔도 되면 1-2가지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표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돈이 드는지 시간이 드는지를 적어주세요. 그 돈 체크, 시간 체크. 그 기간이랑 금액도 한번 설정해 주세요. 필요한 금액, 남은 기간 얼마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3가지 중에 뭐가 필요한지, 내 목표를 위해서 안정성이 중요한지 수익성이 중요한지 유동성이 중요한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융상품 이걸 선택해서 해서 선택해 주세요. 내 자산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축해서 해야 되는지 대출해서 해야 되는지, 뭐 주식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지를 해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왜 정리하면, 사실 우리가 금융상품 선택할 때 아까 전에는 얘기했지만은 자기의 개인의 성향이나 뭐 수익성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 안정성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성향에 따라서 나눠지거나 뭐 지금 경제 현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사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내 재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재무 계획이 아빠 환갑, 뭐 내 자가 구매라면은 거기에 따른 금융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그런 것들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 상품 정보 수집하기를 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수집해야 되냐면 이 파인이라는 사이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생애 설계에 따른 금융상품 이용법에서 이용법을 배웠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금융상품 잘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3강, 4강 정도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계속 파인이라는 사이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사이트 무슨 사이트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새 너무 금융에 관한 정보들이 사기도 많고 허위된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좀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잠자는 내 돈 찾기, 뭐 내 계좌 한눈에, 금융상품 한눈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신용정보 조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이제 금융상품 선택하고 내 금융에 관한 거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보험, 다보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금융상품 선택까지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유용하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걸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금융상품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정기, 예금, 적금, 펀드, 절세 금융상품, 대출에 관한 정보, 연금이나 보험에 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 사이트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책은 온라인 청년센터나 복지로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취업, 창업, 주거, 금융, 생활, 복지, 정책 참여, 코로나19 이렇게 해서 정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지역별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활용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대구에, 아니면 자기 사는 구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생애 설계하기 전에 우리가 욕구를 파악 한번 해보고 내 재무 현황을 한번 파악해봤어요. 그리고 생애 설계를 같이 한번 해서
이 생애 설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금융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적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 재무 관리 우리가 이제 금융 상품 만들게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재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거 관리 시스템 만들기 이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해보시는 건데 어떤 식으로 재무 시스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무 흔들림 없는 재무 구조를 당연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비와 대처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좀 재무 시스템 만들어서 세워나가는 돈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재정적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득이 들어오면 소비 시스템과 저축 시스템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소득은 소비 시스템 어떻게 나누냐면은 월 고정 지출, 월 지출, 비정기 지출 이렇게 나누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월 고정 지출은 숨만 세어도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월세, 뭐 핸드폰 값, 보험료, 부채 상환료 이런 거를 1번 이렇게 묶는 거죠. 1번 통장에 묶는 거예요. 그리고 월 지출, 내가 좀 움직이는 드는 비용들 있잖아요. 대중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내한테 쓰는 거 문화생활비라든지 뭐 운동 갈 때 그리고 관계 행복 비용이라고 해서 혹시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뭐 친구를 만나거나 저는 고향에 갔을 때 고향에 드는 비용을 이 2번 통장 생활비 통장에 넣는 거예요. 이 소비 시스템 통해서. 그리고 3번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월 지출 나가는 거 말고 비정기 지출이 좀 중요한데 비정기 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달 나가지는 않지만 연으로 쳤을 때 나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조사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세금 이런 건 1년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통장을 나눠서 이렇게 돈을 넣어서 파악을 해서 넣는 거죠. 그 저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비상금 통장, 저축 통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리 시스템은 이런 거 일명 통장 쪼개기라고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통장 쪼개기 할 때 몇 개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나에게 맞게 배치하시면 돼요. 무엇을 활용하냐면 입출금 통장, 체크 통장, 뭐 파킹 통장 이런 거 활용하시면 돼요. 소득 통장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가 나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 걸어 놓는 거 이런 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비 통장은 고정비 나가는 거 뭐 기본 생활 지금은 관계 행복 그리고 비정기 지출에는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 소비 통장은 적금 투자 연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쪼개 볼 수가 있겠죠. 통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서 생애 설계 나는 재무 관리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입하고 지출을 잘 맞추는 게 생애 설계에 따른 재무 관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달이나 1년의 평균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그거는 뭘 통해서 해야겠어요? 생애 설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만큼의 돈이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그거를 금융상품을 통해서 잘 모아두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애 설계에 따른 재무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돈 걱정 없는 삶 행복한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저축계획 세우기는 목표를 설정과 필요금액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준비된 금액은 얼마인지 부족한 금액은 얼마인지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설정을 해서 내가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연이율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적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축을 보통 할 때 통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쪼개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내가 필요한 시기에 꺼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목돈을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하면 그 사실은 좀 내가 쓰고 싶은데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총 적금을 38만 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제가 필요한 게 뭐 6개월, 1년, 3년 이렇게인데 이걸 다 나눠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기 그 미래 시스템 마련하실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혹시 대출이 있으신 분도 있지 않으세요? 그죠? 대출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사용 목적은 뭔지, 그럼 대출 총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자율 얼마인지, 상환 시작하고 대출 만기되는 거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적어 보시고 이제 대출을 선택해 보는 거죠. 그래서 대출 계획도 사용 목적, 대출 금액, 그리고 이자율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기간이나 만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환 방식 이렇게 선택하셔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재무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관리 프로세스는 사실 이런 거예요. 준비를 먼저 하고 오늘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요. 욕구 파악하는 게 준비했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 다음에 진찰을 해보는 거예요. 내 재무 현황을 파악하면서 나의 현금 흐름은 어떤지 내 자산 구조는 어떤지 진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같이 계획을 진단을 해보고 얼마만큼 얼마 시기에 뭐가 필요한지 진단해보고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재무적 요소만 많이 고려를 해요. 내가 얼마 버는지 얼마 저축할 수 있는지. 근데 오늘 계속 얘기했던 건 뭐였어요? 비재무적 요소 계속 얘기했었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의 욕구는 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 관리할 때는 재무적 요소, 비재무적 요소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서 내 생애 설계를 통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생애 설계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욕구 파악을 통해서 생애 설계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좀 잘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생애 설계에 기반해서 재무 목표를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 정도 필요할지 그 밑에 적는 거죠. 그리고 재무 계획에 기반해서 금융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세 번째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수익성이 필요한 건지, 나의 재무 계획이 안정성이 필요한 건지, 황금성 또는 유동성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세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재무적 주도권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 교육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 생애 설계와 좀 재무 계획을 통해서 재무적 주도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소비 통제하고 계획 소비하고 가치 소비하고 저축이 증가하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작은 습관을 좀 들여서 뭐 성취감 정도까지는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생애 설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거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꼭 생애 설계 같이 해보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